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크이우 지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 11대를 띄웠으며 다수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곳곳을 향해 이동하는 여러 무리의 러시아군 드론 편대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주 사이 최대 규모의 이번 공격은 자정부터 이른 아침까지 계속됐으며 우크라이나 서부 리츠크의 주거용 건물에서 1명이 숨지고 중부 드니프로와 남동부 자포리자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 외에 그 이후에 전력과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등 기반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러시아로부터의 공격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취재 중이던 로이터 통신의 안전자문역 영국인 라이언 에반스 씨가 지난 24일 크라마토르스크의 한 호텔에 떨어진 미사일로 인해 사망하고 기자 2명이 부상했다고 로이터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방송연설에서 이 공습은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감행한 절대적으로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어제 이른 시각 헤즈볼라의 선제 타격을 감행하고 헤즈볼라도 드론과 로켓 300여 발로 응수한 것과 관련해 양측 간 긴장 고조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유엔 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인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번 공방은 지난달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당하고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최고위 군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한 이후 이란과 영내 동조 세력들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헤즈볼라를 비롯한 영내 친이란 세력들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방어 지원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4일 요르단을 시작으로 중동 순방에 나선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도 이날 양측의 공방이 있은 지 몇 시간 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해 이스라엘 군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이집트도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영내 사태 악화 위험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을 위한 협상이 어제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이스라엘이 참가한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던 이날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으며 이스라엘 협상팀은 이날 저녁 복귀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마스 대표단이 불참한 가운데 재개된 이번 협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가자 남부 이집트 접경 필라델피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이스라엘이 필라델피 회랑 철수 약속을 번복했으며 휴전 시작과 동시에 가자 북부로 돌아올 피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제안을 기반으로 한 7월 2일 합의 내용의 철회나 새로운 조건에 대한 논의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실행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진행됐으며 협상 실무진들이 남은 문제와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카이로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정부는 어제 남중국해에서 양국 선박들이 또다시 마찰을 빚은 데 대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필리핀 국가해양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중국이 사비나 암초 인근 해역에서 전날 필리핀 어부들에게 제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를 막아서고 돌진했으며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영내 상황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던 중국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등 미중 현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자신들이 만든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해당 무기 개발 등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2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등 미중 현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 고위관리와 양자, 영내, 글로벌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만남은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2023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의 산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회동이 예정된 중국 고위관리에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벗 대변인은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방문이 2023년 5월 오스트리아 빈과 2023년 9월 몰타, 2023년 10월 미국 워싱턴, 2024년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왕이 부장과의 고위급 외교회담에 이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23일 설리번 보좌관의 방중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양측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상 그래왔듯이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남중국해와 그 외 다양한 사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과 중동, 미얀마와 같은 그 외 글로벌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고위관리는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월 왕이 부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관리는 당시 양측의 북한 문제 논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최근 북한의 무기 실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앞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올해 4월 BOA에 미국이 중국의 대북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 압박감을 느낄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The Chinese really have stood back from this issue. From their point of view, the current situation is stable.
the status quo is workable.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중 관계의 특성상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보기에 현 상황은 안정적이고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자신들이 만든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해당 무기 개발 등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 공격기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요? 네, 북한 대외관역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했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 정찰과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만 아니라 전술적 보병과 특수작전 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며 전투 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핵 어뢰와 같은 수중 전략 무기 체계와 각종 자폭 공격형 수중 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하고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라는 건 어떤 무기 체계인가요? 북한이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은 앞서 지난해 7월 무장장비 전시회에선 미국의 정찰용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와 공격용 무인기 리퍼를 빼닮은 기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무인기는 이미 현대전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고요. 무인 전력을 생산을 하고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적 작전 능력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러한 작전 능력을 김정은이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 방문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에 실은 사진엔 이스라엘제 하롭을 닮은 삼각 날개 모양의 무인기와 십자 날개가 달려 러시아제 란쳇 자폭 무인기와 유사한 기종 등 두 개 형태의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 두 종이 날아가 K2 전차 등으로 보이는 모의 표적에 수직으로 낙하해 타격, 폭발하는 사진도 실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가 새로운 개념의 무기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를 상대하는 무기로 무인기가 주목받으면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자폭형 무인기가 갖고 있는 강점과 현대전에서 위협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폭형 무인기는 제작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표적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어 순항미사일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은 원거리에서 발사하므로 표적이 움직이거나 은닉할 경우 대처가 까다롭지만 자폭형 무인기는 작전지역 공중에 떠서 배회하다가 표적이 식별되면 즉시 타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아직 자폭형 무인기에 대응할 만한 확실한 방어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자폭형 무인기는 소음이 적고 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기의 높은 가성비를 볼 수 있었다며 특히 북한에겐 국방 예산의 제약 속에서 아주 매력적인 무기체계라고 말했습니다. 고가 장비에 맞서는 저가 가성비 좋은 장비라는 의미에서 비대칭의 성격을 가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도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히 한국의 첨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값싸고 실용적인 무기로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행보,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시작된 이후 첫 군사 행보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
그리고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부차 전원회의에서 무인 항공공업부문 과업을 제시한 만큼 자신들의 일정에 따른 국방력 강화를 성과로서 과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야외 기동훈련이 본격화된 UFS 연합 연습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동훈련이 주로 이제 대대급 이상 다양한 부대들이 작전을 여러 단위로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투와 관련된 대응용으로 이 무인기는 엄청난 치명성을 갖고 있는 무기거든요. 지난 19일 시작한 UFS 연습은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2부 훈련에서 연합 상륙작전 훈련인 쌍용훈련과 통합 화력훈련을 비롯해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훈련 등 모두 48건의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됩니다. 미한은 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의 무인기 개발을 놓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차원에서도 분석이 나온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중 하나가 러시아제 란체3 자폭 무인기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아 측이 김 위원장에게 자폭 무인기 5대를 선물했다는 러시아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무인기를 역설계해서 성능을 개량한 무인기로 이번에 시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대학교 권용수 명예교수는 러시아는 이란과 무인기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며 북한도 무인기의 핵심 기술 중 취약한 센서 분야를 보완하는 데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 무기체계, 미사일 무기체계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일부만 유출이 되고 일부만 건너가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무기체계 고도화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홍민 박사는 란체3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방식을 빌어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산 유사 무인기의 공급 가능성과 양국 간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VOA는 5차례에 걸쳐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재언을 전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미한 동맹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관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한 동맹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alliance is leading 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and pressing issues of our time.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재임 당시 우리는 한국에 미군을 파병하고 돕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이것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미한 관계를 대하는 두 후보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강력히 표방해왔고 해리스 부통령도 집권 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발표한 2024 민주당 정강에서 나라 안팎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한국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급에서 정기적인 고위급 만남을 갖고 협력을 강화해온 기조를 해리스 부통령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 구조와 관계, 특히 미한 관계 등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가 긍정적 궤도에 올라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hange, certainly not on foreign policy. I think that things are in a very 게리 positive 세이모어 전 trajectory.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안보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U.S. and the allies have responded by taking measure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coopera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부터 동맹의 안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표되는 화두를 집권 기간 내내 여러 차례 던지면서 동맹 유지보다는 비용 문제 해소를 더 강조해왔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면서 왜 우리가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새 정강 정책에도 동맹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다시금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Trump wanted a massive increase. I mean, he wanted $5 billion from Korea.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BOA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한국에게 기존 방위비에서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재집권 시 미국이 비용 분담을 통해 얻는 이익이 지불하는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 주립대 동아시아학 연구소 부소장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싱크탱크가 작성한 공화당 재집권 프로젝트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과의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할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Now, wheth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able to withdraw troops from South Korea is an open question. 필즈 부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회 다수의 지지와 국방부 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1기 때와는 다른 미한 관계 접근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VOA 워싱턴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미국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한일 3국 협력을 바탕으로 억지력과 3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 최근 지속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북핵 위협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양측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으며 한반도의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의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월 열린 미국 외교협회 대담에서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만 가지면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행한 연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지난 4월 VOA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 이익 수호의 관점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So I think everything needs to be on the table. I don't personally advocate for nuclear proliferation, but I think we need 이에 to 대해 be 마이클 오웬넌 open 브루킹스 to 연구소 the most 선임연구원은 important 최근 thing is VOA에 오는 11월 대선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단순히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안이 아닌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대안 또는 안보 조약 유지에 대한 대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rump might see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as an alternative to the alliance. Not just an alternative. 전문가들은 미한 관계를 바라보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뿐이라고 평가합니다. 데이비드 필즈 부소장은 해리스 측은 그들이 동아시아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면 이를 통해 동맹들이 실제로 다방면에서 미국의 유무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And from what we can glean, potential Harris administration would be that they value U.S. alliances in East Asia. 반면 트럼프 측은 이러한 동맹을 미국에 대한 비용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원한다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동맹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Did Trump get into that category early? Yes. Was he the only one who ever thought of that? Heavens no.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개최 1주년을 맞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삼국 협력에 견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22일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길을 택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이날 캠프 데이빗 미한일 삼국 정상회담 관련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일본, 한국의 삼국 협력은 굳건하다며 역사적 이견을 제쳐두고 일본과 한국은 악의적인 중국과 점점 더 도발적인 북한이라는 공동의 영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선거를 앞둔 가운데 삼국 협력의 이런 견고한 토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미래를 약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도 이날 VOA에 지난해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삼국 정상회의는 관계를 강화하고 영내 침략 억제에 대한 공동의 초점을 보여준 역사적인 행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한국과의 삼국 파트너십은 힘을 투사하고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우리 파트너와 동맹국을 지원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미한일 삼국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VOA에 미국, 한국, 일본 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진전은 함께 공유하는 가치의 힘과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후임자들이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계속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우리가 발전시켜온 전략적 삼국 관계는 공동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필수 불가결하다며 복잡한 글로벌 도전으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향한 우리 공동의 약속은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의 행정부가 우리가 구축해온 강력한 토대를 우선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간사로서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고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캠프 데이빗 미한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외교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The summit certainly solidified the allied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0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3국 정상회의는 확실히 미한일 정부 간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했다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했으며 이 성과는 매우 심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선 사상 처음으로 미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은 삼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빗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빗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원도 21일 VOA에 오늘날 미한일 3국 관계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혜와 신뢰 덕분에 강력하다며 미국은 지난 2년간의 동력을 바탕으로 일관된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 및 그 너머 지역의 안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치적 마찰에도 견딜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3국 협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라진항의 석탄 선적 부두에 이전보다 약 3배 많은 석탄이 쌓였습니다. 러시아산 석탄으로 추정되는데 선박을 구하지 못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는 석탄만 가득한 겁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23일자 위성사진에는 온통 검은색으로 물든 항구가 보입니다. 러시아가 제3국 수출을 위해 이용하는 러시아 전용 석탄 부두인데 적지 않은 양이 쌓인 듯 밝은 회색의 바닥보단 검은색으로 뒤덮인 지대의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실제로 이곳 부두와 공터 등 석탄이 쌓인 곳의 면적은 약 6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석탄이 얼마나 높이 쌓여 있는지 모르는 만큼 정확한 양을 추산할 수는 없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검은색 면적이 넓어졌다는 것은 석탄의 양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E는 올해 4월 러시아 전용 항구의 부두와 공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석탄이 쌓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석탄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약 한 달 뒤인 5월부터는 검은색 지대가 더 많아졌는데 이때 이 면적의 넓이는 약 2만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약 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지금은 당시보다도 검은색 면적이 약 3배 더 넓어진 셈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핫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기업이 라진항을 이용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석탄 수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몇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에 많은 양의 석탄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자칫 러시아의 석탄 수출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진항에 유입되는 석탄만 많을 뿐 이곳을 출발해 제3국으로 향하는 석탄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선박이 식별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BOE는 지난 4월 이곳 부두에서 석탄이 쌓이기 시작한 이후 약 4개월 동안 총 4척의 화물선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월 평균 한 척 수준으로 이곳에 쌓인 석탄의 양으로 볼 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석탄은 계속 유입되는데 빠져나가는 석탄이 없다 보니 이 일대에 쌓인 석탄의 양만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라진항에서 선박 수배에 연일 실패한 러시아 회사의 상황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BOE는 지난 6월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석탄 총 15,000톤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며 배포한 공고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이후 공고문을 4번 더 배포했습니다. 또 공고문에는 러시아산 석탄 운송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란 점도 담겼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공고문이 배포된 것과 관련해 선박업계 관계자는 선박 수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에서 석탄을 싣는다는 점이 선박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자칫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자국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주들이 북한발 화물을 맞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게 선박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탄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운송에 나서는 선박이 전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라진항엔 러시아발 석탄만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맞은편 부두에선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 부두는 컨테이너가 100m 넘는 길이로 쌓였다가 선박의 입항과 함께 사라지고 또다시 컨테이너가 쌓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앞서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한다며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한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곳을 드나든 대형 선박만 19척에 이릅니다. 물론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수 없지만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이곳엔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계기로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 6월 BOE에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성김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조지 F. 캐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전 대표가 미 한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가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2024년 조지 F. 캐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단체의 아태 안보국장을 맡고 있는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10월 24일 뉴욕에서 시상식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는 김 전 대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 외교정책위원회는 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평화를 구현한 이들을 기념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likes to honor people who have spent a long and successful career in diplomacy trying 이어 여러 대사관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대북 특별대표도 지낸 김 전 대표는 미국 외교관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편 현안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구현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다고 밝힌 손튼 전 차관보는 김 전 대표가 외교계의 록스타라고 평가했습니다. In my view, Sung Kim is a rock star in the diplomatic world because basically he can talk to anybody. 성김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사람의 호감과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것은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드문 자질이라며 김 전 대표는 거의 모든 사람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로 공직을 시작한 성김 전 대표는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또 2008년부터 2011년 육자회담 수석대표, 2014년에서 2016년에 이어 2021년에서 2023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2021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바이든 정부 때까지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에서 중요한 정책을 맡았습니다. 북해 육자회담에 직접 관여했던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은 23일 VOA에 김 전 대표의 대북 협상에 대해 아주 좌절감을 주는 어려운 일을 매우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his being able to resolve the problem or the United States being able to resolve the problem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롤리스 전 부차관은 김 전 대표가 최선을 다했고 북한과 한국을 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속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한 미국 대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신뢰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북한과 다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고문 등 필수적인 역할을 맡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루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국장은 김 대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접근법에서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Ambassador Kim's actual most important achievement was maintaining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how they 이어 approach the North Korean 공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김 대사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성김 대사와 같은 유능한 외교관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미한 간 이견이 더 커지고 동맹의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스카스 국장은 앞으로 김 대사가 글과 발언을 통해 과거 경험을 공개하고 우리에 대한 부당한 비판을 바로잡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높은 품질과 뛰어난 상호 운영성, 가격 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마니아가 지난달 한국과 각종 무기를 도입하는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각종 탄약 등 한국산 주력 무기가 포함된 이 계약은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VOA에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10번째 국가가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산 자주포 수혜국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마니아 경제와 산업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루마니아 K9 자주포 체계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생산 및 수리되며 현지 협력업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산 무기 도입이 루마니아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지난 2년간 다수의 국가들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에 폴란드와 약 124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초에도 2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도 2022년부터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한국 방위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고객과 생산 기반을 크게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ve realized that our magazines are nearly empty with missiles and ammunition.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0위의 방산 수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입의 1.3%에 불과했는데 이 비중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2.4%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또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도 최근 10년간 연간 20-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73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댄 리프 페이스-1 전무이사는 20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뛰어난 품질과 상호 운용성,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훌륭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Clearly, the war against Ukraine by Russia has spurred a market that I find regrettable. Well, I think 이 같은 평가는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나토 회원국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도 이날 BOA에 한국과의 방산협력 이점을 강조하면서 폴란드군이 핵심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생산 분야에서 역량을 더 잘 활용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대변인도 22일 BOA에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은 에스토니아 기후와 지형에 잘 맞는 뛰어난 성능과 정확도 그리고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짧은 납품 기간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와 한국은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이웃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국방의 중요성과 국방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의 국방협력은 과거에도 현재도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카 피에트레비치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선임연구원은 22일 BOA에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영내 국가들이 러시아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군사장비를 제공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의 강점으로 단기간에 납품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꼽으면서 이는 급변하는 영내 안보 환경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 관련 당국이 대출과 무기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트너의 산업협력 제안을 통해 한국의 책임 아래 유럽 국가들이 해당 장비를 제조 및 수리,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미국 정부도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증진하려는 우리의 공동이익을 뒷받침하는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약속한 긴밀한 파트너 간의 무기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이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을 잠재적 경쟁국이 아닌 우호적 상호 협력국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군수품 수요와 유럽 전역의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비축량 감소, 전 세계 다른 파트너의 요구로 인해 미국산 방산품에 대한 수요는 높으며 이로 인해 주요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배송 일정도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동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며 낮은 비용으로 생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및 기타 글로벌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리프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은 한국의 방산 분야 참여가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과 관계없이 한국의 방산 수출이 계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a long-term broadening of South Korea's defense engagement, as I just discussed earlier.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적 분쟁은 계속될 것이며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한 한국이 방산 분야에 기여할 여지는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하는 첨단 방위산업 기술은 가격 경쟁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나토,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 발전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도
상호 운용성과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도 한국과 같은 동맹이 방위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방산 분야에서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한국의 참여 확대를 반기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Yes, especially when it's done in a collaborative way where, we're all seeking the same goal. And that is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리프 전 부사령관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세계 문제와 국제 안보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긍정적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행위자들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리프 전 부사령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전한 소식인데요. 케이블 TV 방송인 YTN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확정됐고 현재 양국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말 퇴임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퇴임 때까지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9월 6일에서 7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한국 언론들도 두 나라 정부가 이 날짜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 왜 한국을 방문하려는 건가요? 예, YTN 방송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안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두 정상이 힘써온 한일 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상호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으로서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많이 만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사되면 12번째 만남이 되는데요. 50여일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게 11번째였습니다. 네. 특히 두 정상의 만남은 잦은 횟수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인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한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갈등을 해결하고 극적인 관계 개선을 이뤘습니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미한일 3국 간 군사안보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두 정상이 10번 넘게 만났으니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친분을 쌓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기시다 총리와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은 화합주를 마시며 친분을 다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현안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상화됐고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해제됐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만나는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죠. 예, 한국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호응으로 화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9월 초에 만나면 그건 두 정상 간 마지막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연내 미한일 세 나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한 달 뒤 퇴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성사되더라도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후임자가 참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 1월에서 7월까지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 평균 64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사상 최대치이자 40년 전인 1984년 5%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비율의 4배입니다. 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나이 들어서까지 경제활동에 나서야 하는 데 따른 현상일 것 같은데요. 고령층 취업자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나요? 예, 직종은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건물 청소, 아파트 경비, 음식점 종업원, 전단 배부 등 임시직이나 일용직,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성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60세 이상 취업자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예, 가장 많은 취업 연령층은 50대로 670만 명에 달했고요. 그 다음이 60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60대는 더 이상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연령이 아니라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발사대는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한 것으로 한 대당 미사일 4대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